제발, 저를 모른 척 해주세요. 서연이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요. 복도 끝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래방 바닥에서 걸레를 쥐고 있었어요. 무릎에 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남자가 한 발 다가왔어요. 8년 전 우리 지은이 담임이셨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애 살려주셨잖아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왜 딸의 담임이었던 그 여자가 여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사람이 노래방 바닥에서 걸레를 쥐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 아버지 앞에서요. 여러분은 가장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킨 적 있으세요? 이 여성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꺾이는 순간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 여자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그 기구한 사연과 저 남자는 왜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상가 지하에 있는 노래방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방향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곳이었지만 오늘은 제 발이 멋대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늘이 아내 기일이었거든요. 25해 전. 아내는 딸 지은이를 낳고 그날 밤 떠났습니다. 임신 중독증 합병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얻은 날 아내를 잃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날이 오면 저는 죄인처럼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집에 가면 지은이가 제 눈치를 볼 테니까요. 그의 앞에서 무너지는 아빠를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시네. 카운터에 앉아있던 사장이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금목걸이를 차고 껌을 씹는 모양새가 영 거슬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하나 주세요. 제일 구석진 곳으로요. 도우미 부를까요? 물 좋은데. 아니요. 혼자 있을게요. 소주나 한 병 주십시오. 제일 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 붉은 벨벳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담배 냄새가 밴 퀴퀴한 공기. 저는 불을 끄고 소주를 따랐습니다. 한 잔, 두 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죽은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나 아직도 혼자야.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벽이 얇아 소리가 다 넘어왔습니다. 남자들의 걸걸한 웃음소리,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비명 섞인 신음이 들렸어요. 야, 이 아줌마가 진짜. 술 엎어서 매상 올리려고. 닦아? 고함이었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꽉 쥐었어요. 신경 쓰지 말자. 남의 일이야. 여기선 흔한 일이잖아.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 빨리 안 닦아. 이게 비싼 척을 하네. 또다시 욕설이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일어섰어요. 낡은 점퍼를 챙겨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옆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짧은 치마가 말려 올라가 허벅지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닦으려고 몸을 숙일 때마다 가슴골이 위태롭게 보였어요. 굴욕적인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보였어요. 젖은 걸레를 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 셋이 테이블에 거만하게 앉아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킬킬거리고 있었죠. 에이, 첫날이라 그래. 오빠가 좀 가르쳐줘야겠다.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여자의 턱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여자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체념한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 얼굴 압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얼굴입니다. 8년 전 학교 상담실, 우리 지은이가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저를 불러서 말해줬던 사람. 아버님, 지은이는 혼자 견디는 애예요. 근데 그렇게 두면 무너져요. 그 한마디가 저를 깨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지은이 방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아빠가 여기 있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지은이가 다시 웃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윤서연 선생님.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왜 그 고귀했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걸레를 쥐고 있는 겁니까? 야, 아저씨. 뭘 봐. 남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술 냄새가 확 끼쳐왔어요. 저는 대답 대신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주먹을 꽉 쥐어 참았습니다. 이 반값 제가 내겠습니다. 끝내세요. 뭐? 카드를 던지듯 내밀었어요. 남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이거.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당장이라도 일으켜 세우고 싶었지만 손을 내밀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제 손이 닿으면 그녀가 더 비참하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일어나세요. 낮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를 알아본 겁니다. 손님,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밀어내려는 거였어요. 창피한 거였습니다. 이 바닥까지 떨어진 모습을 하필이면 학부형에게 들킨 게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장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쓱 훑어보더니 여자에게 눈짓했어요. 계속 닦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고 돈만 보는 눈빛,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사장에게 말했어요. 이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사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저씨도 결국 그런 손님이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리 지르면 저 여자만 더 구경거리가 됩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려는 겁니다. 여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늘디 가는 팔목이 제 소나기에서 바들바들 떨렸어요. 부축하듯 일으켜 세웠습니다. 방을 나왔어요. 복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여자가 멈춰섰습니다.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저는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번진 화장. 하지만 그 눈빛만은 8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윤서연 선생님 맞으시죠? 여자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방 복도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거든요. 무릎에는 더러운 물기가 배어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 애원하던 그 물기 어린 목소리가 제 발목을 잡았죠. 저는 그녀를 근처에 있는 24시간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간판이 달려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한 김이 서려 있어 아늑했죠. 국밥 2그릇을 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숟가락을 들지 못하더군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어서 마치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 주었습니다. 8년 전 서연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문득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지은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죠. 담임 선생님이 급히 면담을 요청했다는 말에 하던 일도 팽개치고 학교로 달려갔던 그날 말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가는 바람에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주눅이 들더군요. 다른 아버지들은 말끔한 양복을 입고 왔는데 저만 허름한 점퍼에 흙 묻은 안전화 차림이었으니까요. 행여 땀 냄새가 날까봐 옷깃을 여미고 손톱 밑에 낀 검은 기름때를 감추려고 주먹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기가 싫었거든요. 못난 아빠 때문에 딸 얼굴에 먹칠하는 것만 같아서요. 아버님,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제 남루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지도 않았고 코를 찡그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해 주더군요.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참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종이컵에 탄 믹스커피를 제 앞에 놓아주는데 그 김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어색하게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주었습니다. 지은이 얘기 좀 할게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뭘 잘못했나? 또 애가 사고를 쳤나? 아니면 엄마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 받나? 온갖 생각이 스치더군요.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가 못나서 아이가 삐뚤어진 것만 같았으니까요. 아버님, 서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맑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지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뭐가요? 집에서는 괜찮아 보이던데. 아버님, 마음 단단히 드세요. 서연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죽고 싶다고 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우리 지은이가 밥도 잘 먹고 학교도 잘 다니던 그 아이가 죽고 싶다니요? 손이 떨려서 커피가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제 떨리는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했죠. 지은이는 견디는 애예요. 티를 안 내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 안 해요. 엄마 목까지 하려고 아빠한테 짐 안 되려고 이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혼자 견디게 두면 언젠가 무너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아빠였습니다. 같이 밥 드세요. 네, 같이 밥 드세요. 말 안 해도 돼요. 대화 안 해도 돼요. 그냥 옆에만 계세요. 아빠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게 해주세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마치 봄 햇살 같은 미소였어요. 아이들한테 늘 그렇게 가르쳐요. 숨부터요, 하나씩. 크게 심호흡하고 한 가지씩만 해결하자고요. 아버님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저녁 지은이랑 라면이라도 같이 드세요. 그날 밤 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지은이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후루룩거리는 소리만 방을 채웠죠.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았던 집안 공기가 조금씩 녹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제 딸을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지금 제 앞에서 국밥 한 그릇도 못 먹고 떨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기운조차 없어 보였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앙상한 목덜미가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불렀지만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드세요. 식어요. 서연이 천천히 숟가락을 들더군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떴는데 삼키는데 목을 대가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언제 드셨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 언제 드셨냐고요?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서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서연이 제게 그랬듯이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35에 결혼했어요. 한참 만에 서연이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가라고 했죠. 듬직해 보였거든요. 저를 아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3년 만에 알았어요.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요. 사업 자금이라며 보증을 세웠는데 그게 전부 제 이름이었어요. 이혼은 했는데 빚은 제 몫이 됐어요. 그 사람은 도망갔고요. 듣기로는 다른 여자랑 재혼해서 잘 산다더군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죠.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 화를 내면 그녀가 놀랄까봐 참았습니다. 교단은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못 써요, 이제. 빚쟁이들이 학교까지 찾아왔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학부모들 앞에서 윤서연 나오라고 소리 지르면서 서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자진 사퇴하라고. 학교 명예 더럽히지 말고 나가라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설거지, 주방 보조 다 해봤어요. 근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래방 가면 수입이 2배라고. 눈 딱 감고 술만 따르면 된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왜요? 그건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 저는 그냥 윤서연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아니요. 서연이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한테는 아직도 선생님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서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식당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드세요. 내일 얘기는 내일 해요.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충혈된 눈, 번진 화장.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8년 전 그 고마운 선생님으로 보였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요? 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일까? 왜 이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을까? 8년 전에 빚진 게 있어서요. 네. 우리 지은이한테요. 선생님이 해주신 거. 저는 아직 다 못 갚았거든요. 서연이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국밥 그릇을 서연 쪽으로 밀어주었죠. 일단 드세요. 다 식었네. 더 시킬까요? 서연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먹더군요. 한 숟가락, 2숟가락. 눈물 섞인 국밥을 삼키는 그녀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8년 전 당신이 내 딸을 지켜봤듯이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켜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서연 생각이 나더군요. 어젯밤 국밥집에서 헤어질 때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고시원 주소를 적어주던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출근하지 마세요. 답이 바로 왔습니다. 왜요?
사람 얘기만 할게요. 돈 얘기 아니에요. 한참 뒤에야 답이 오더군요. 그런 말 믿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남자가 도와준다는 핑계로 그녀에게 접근했을까요? 저는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오늘 하루만 시간 주세요. 답이 없었습니다. 5분, 10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게 15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답이 왔습니다. 편의점 앞이요. 8시. 저는 서둘러 고시원 근처 편의점 앞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서연이 서 있더군요. 어젯밤과는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블라우스, 낡았지만 단정한 차림새였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밑이 퀭한 게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타세요. 서연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볼까봐 겁내는 눈치였죠. 그녀는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라디오를 켰더니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더군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밀폐된 차 안. 그녀에게서 희미하게 샴푸 향이 났습니다. 싸구려 모텔에서 쓰는 독한 샴푸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비누 향 같았어요. 그 향기가 좁은 차 안을 채우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시선 끝에 서연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두 손. 손톱 끝이 뜯겨 있더군요. 거칠어진 손등과 갈라진 큐티클이 보였습니다. 저 손으로 칠판을 잡았을 텐데, 분필을 쥐고 아이들을 가르쳤을 텐데, 지금은 술병을 잡고 걸레를 짭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요. 또요? 어젯밤에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김이 서리더군요. 왜 이러세요? 진짜로. 우리는 동네 백반집에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반 2개를 시키니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 나왔습니다. 소박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이었죠. 서연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먹더군요. 밥을 1숟가락, 2숟가락. 찌개 국물도 떠먹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있고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굶은 걸까요? 저 얇은 몸으로 그 험한 곳에서 어떻게 버텼을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 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할 일이 좀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으니까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볼 게 있어서요. 서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더는 묻지 않더군요. 저는 법무사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뭐 하시려고요? 알아볼 게 있어요. 10분이면 돼요. 서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또 빚쟁이한테 넘기려는 건 아닌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안심시키듯 눈인사를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오래된 지인인 법무사가 반겨주더군요. 형, 오랜만이야. 응. 급하게 알아볼 게 있어서. 저는 어젯밤 서연한테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사기 결혼, 보증,
명의대여, 그리고 빚. 법무사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볼펜 소리가 사각사각 사무실을 채웠죠. 채무구조 파악해 볼게. 불법 추심 여부도 확인하고. 고마워. 근데 형, 그 여자 누구야?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차 안에 있는 서연이 보이더군요. 고개를 숙이고 손톱을 뜯고 있는 그녀. 은인이야. 예전에 우리 지은이 살려준 사람.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더군요. 자료 좀 받아와. 채권자 명단이랑 추심 기록. 알겠어.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타자마자 서연이 묻더군요. 뭐하고 오셨어요? 아는 사람 만났어요. 무슨 사람이요? 법무사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선생님 상황 좀 알아보려고요. 서연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버렸죠. 누가 그러래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서연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도움받기 싫다고 했잖아요. 돈 얘기하면 내린다고 했잖아요. 돈 얘기 아니에요. 법적으로 뭐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불쌍해 보여요? 구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받아요. 저 시애 같은 거 진절머리 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바라봤죠. 선생님, 뭐요? 8년 전에 빚진 거라고 했잖아요. 서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그거 갚으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서연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더군요. 노래방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지 않고 지나쳤어요. 어디 가요? 여기 아니에요? 오늘은 안 가셔도 돼요. 뭐요? 제가 사장한테 얘기할게요. 서연이 저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얘기를요? 계약 조건이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뭐요? 다요. 이거 다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래요? 뭘 바라는 거예요?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라요. 거짓말. 진짜예요. 서연이 쓴웃음을 짓더군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뭔가 바라니까 돕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겪어온 세상이 얼마나 차가웠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릴게요. 여기서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이름 자격 없어요. 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작아 보였죠.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잡으면 그녀가 더 비참해질 테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노래방을 찾아갔습니다. 대낮의 노래방은 밤과는 다르더군요. 더 더럽고 더 초라했습니다. 바닥에 껌 자국, 찢어진 소파, 퀴퀴한 곰팡이 냄새까지. 사장이 카운터 뒤에 있다가 저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젯밤 그 아저씨? 저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윤서연 씨 계약 조건이 뭡니까? 왜요? 알고 싶어서요. 사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껌을 짝짝 씹으며 웃었습니다. 빼가실 거예요? 그 여자? 조건만 알려주세요. 위약금 있어요. 한 달치 월급. 아직 첫 달이라 일한 만큼 떼고 나머지 내야 돼요.
얼마예요? 10,000원이요? 10,000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이었으니까요. 다른 조건은요? 사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어요. 왜요? 진짜로 빼가실 거예요? 생각 중이에요. 사장이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그 여자 첫날이에요. 근데 벌써 단골이 붙었어요. 인기 있다고요. 그래서요? 그냥 150에 안 보내줘요. 뭔가 더 얹어야지. 저는 사장을 쳐다봤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비열한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을 위해서였죠. 얼마요? 사장이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150이 300이 됐네요. 프리미엄이죠, 뭐. 저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사장이 뒤에서 소리치더군요. 생각 잘해요, 아저씨. 늦으면 더 올라가요. 차에 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3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 사장이었죠. 돈 냄새를 맡으면 계속 더 부를 겁니다. 지금 300이면 다음에는 500,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을 부르겠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야간학원 원장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지은이 과외선생 구할 때 소개받은 사람이었죠. 원장님, 저 최인석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최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국어 강사 자리 있습니까? 국어요? 마침 야간반 TO가 하나 있긴 한데. 자격은 어떻게 돼요? 교원 자격증 있으면 되죠. 경력 있으면 더 좋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의 이력이면 가능할 겁니다. 8년 경력의 고등학교 국어교사니까요. 문제는 서연이 받아들일지였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 서연은 거울을 보고 있었죠. 화장을 지우고 진한 립스틱을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붉은 자국이 입가에 번져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어제 노래방에서 무릎 꿇고 있던 여자. 남자들 비위를 맞추던 여자. 역겨웠습니다. 비누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벅벅. 살가죽이 벗겨질 때까지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방의 냄새, 남자들의 냄새, 수치심의 냄새가요. 돈이 필요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이자 못 갚으면 또 쫓겨나.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화장을 해야 했어요. 다시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 고시원 건물을 나섰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상태였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도는데 누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인석이었습니다. 어디 가요? 인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멈칫했어요. 인석의 시선이 서연의 짧은 치마에 닿았다가 황급히 얼굴로 향했습니다. 비켜요. 일하러 가야 돼요. 가지 마세요. 인석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왜 이래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래야 돈을 갚죠. 아저씨가 갚아줄 거예요? 제가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못 믿겠어요. 서연이 인석을 밀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바위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비키라고요. 제발. 서연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었습니다. 가야 돼요. 안 가면 사장이 가만 안 둬요. 제가 막을게요. 뭘요? 뭘 막아요? 아저씨가 뭔데요? 서연이 주먹으로 인석의 가슴을 쳤습니다. 퍽, 퍽. 아무 힘도 없는 주먹이었죠.
인석이 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요. 인석의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 죽어요.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그럼 어떡해요? 죽으라고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인석은 아무 말 없이 주먹을 꽉 쥔 채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차를 몰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데 빗줄기 사이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온몸으로 비를 맞고 있는 여자.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연 씨, 소리쳤지만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빗물이, 아니 눈물이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고 있어요? 사장이 뭐요? 사진이 있대요. 첫날, 제가 짧은 치마 입고 무릎 꿇고 있는 거, 그걸 찍어뒀대요.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돈 안 주면 인터넷에 올리겠대요. 동네 맘카페랑 제자들이 보는 커뮤니티예요. 뭐라고요? 선생님 놀이 다시는 꿈도 못 꾸게 해주겠대요. 영원히 매장시키겠대요. 서연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건 죽어도 싫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서연의 다리가 풀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떨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타요. 차에 타요. 저는 서연을 조수석에 태우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히터를 틀었지만 그녀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그녀를 다시 고시원에 데려다 줄 수는 없었죠. 사장이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요. 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불을 켰습니다. 여기 앉아요. 제가 소파를 가리켰지만 서연은 현관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젖었는데, 다 젖어서 괜찮아요. 얼어 죽겠어요. 어서요. 서연이 그제야 쭈뼛거리며 들어와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본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얇은 블라우스는 비에 흠뻑 젖어 살갗에 투명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속옷의 라인은 물론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녀의 마른 굴곡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쇄골로 그리고 가슴골로 위태롭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목이 바짝 탔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더군요. 저도 남자니까요. 비에 젖은 여자가 제 집 거실에, 그것도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서 있는데 아무렇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본능은 자꾸만 그녀의 젖은 몸을 훑으려 했지만 이성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으로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딴 생각하지 말자. 저는 황급히 욕실로 뛰어가 수건과 제 옷을 챙겨왔습니다. 이거 입어요. 욕실 쓰세요. 따뜻한 물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아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가끔씩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거든요.
저 안에서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알몸으로 따뜻한 물을 맞으며 참았던 설움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이 불쑥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문을 두드리면 그녀가 놀랄 테니까요. 저는 그저 묵묵히 라면 물을 올렸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제 욕망이 아니라 따뜻한 국물일 테니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욕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왔습니다. 제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지는 너무 커서 입지 못했는지 티셔츠 아래로 하얀 맨다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젖은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이 훅 끼쳐왔습니다. 화장이 지워진 민낯은 창백했지만 더없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헐렁한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가녀린 목선과 걸을 때마다 언뜻언뜻 비치는 허벅지의 하얀 속살. 다시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그녀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모으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미치겠더군요. 드세요. 따뜻한 거.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라면 냄비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아무도 안 쫓아오니까. 서연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막았습니다. 왜 그래요? 맛이 없어요? 아니요. 너무 따뜻해서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언제 이런 걸 먹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따뜻한 밥, 따뜻한 말. 그녀가 울면서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반, 국물 반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 먹고 난 뒤 서연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다 사기였어요. 네. 사랑도 약속도 미래도요. 그 사람 보증 세우라고 했을 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믿었어요. 사랑한다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사기꾼이 나쁜 놈인 거지. 그 사람 지금 다른 여자랑 잘 살고 있대요. 저는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서연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식탁을 사이에 두고 주먹만 쥐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이불을 꺼내왔습니다. 안방 침대 쓰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잘게요. 문 잠그고 편하게 자요. 가지 마세요. 서연이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네. 혼자 두지 마세요. 무서워요. 오늘 밤은 혼자 있기 싫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였죠.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 같은 눈빛.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럼 같이 있을까요? 그냥 옆에만요. 네. 옆에 있어줘요. 우리는 안방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꺼지면서 그녀의 몸이 제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제 팔에 닿았죠. 샴푸 향과 살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가 제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제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인석 씨. 네. 8년 동안요. 아무도 제 손 안 잡아줬어요. 남편조차도요. 서연이 제 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제 체온을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따뜻해요. 서연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있었죠. 촉촉하게 젖은 눈망울, 살짝 벌어진 입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 씨, 네. 제가 안아줘도 될까요? 서연이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은 허락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를 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세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옷감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몸이 제 온기에 반응하여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제 등을 꽉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숨결이 섞였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이불이 흐트러지고 창밖의 빗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되었죠. 우리는 서로의 빈틈을 남김없이 메웠습니다.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두 사람이 서로를 꽉 붙잡는 처절한 생존 신고였습니다. 8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가슴이 그녀의 온기로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빈틈없이 맞물리는 톱니바퀴처럼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남김없이 채웠습니다. 뜨겁게 그리고 절박하게 새벽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매달렸습니다. 잠시라도 떨어지면 다시 얼어붙을까봐 겁내는 사람들처럼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서연은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이불 밖으로 드러난 하얀 어깨, 그리고 평온해진 얼굴. 저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오늘은 도망치지 말자. 둘 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전해져 왔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가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를 놓고도 그녀는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이 평범한 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띠띠띠.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지은이었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겁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던 지은이 멈칫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저와 서연을 보고 굳어버렸으니까요. 아빠, 이 아줌마 누구야? 저는 당황해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일어나려 했죠. 그런데 지은이가 서연에게 다가가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만. 지은이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떨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반찬이 바닥으로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윤서연. 선생님?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가장 보여주기 싫은 제자에게 이런 초라한 꼴을 보이다니요. 선생님이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은이 저를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설명해. 왜 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아빠 집에 있는 건데? 지은아 일단 앉아. 내가 설명할게. 싫어. 지금 말해.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죠. 선생님이 지금 좀 힘든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잠시.
힘든 상황? 무슨 상황인데? 지은이 서연을 훑어봤습니다. 헐렁한 제 티셔츠, 화장기 없는 얼굴, 주눅든 태도. 선생님, 직접 말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선생님이 갈 데가 없어. 지은의 눈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아빠한테 온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소리쳤지만 지은은 듣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아빠 또 이러는 거야?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여자한테 휘둘리는 거야? 지은아, 말 조심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선생님, 말해봐요. 진짜예요?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맺힐 정도였죠. 미안해. 지은아, 선생님이 잘못 살았어. 서연의 그 한마디에 지은이 무너졌습니다. 존경했던 선생님의 추락,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을 겁니다.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미쳤어? 당장 내보내. 지은이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연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힘없이 끌려갔죠. 저는 지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만해. 제 고함에 지은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빠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아니야. 저는 지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은아, 8년 전 기억해라. 내가 죽고 싶다고 했을 때 널 살려준 게 누구였니?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숨부터 하나씩. 그 말 기억나지? 내가 힘들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던 그 말. 그거 서연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야. 지은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알려줬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같이 밥 먹으라고 그냥 옆에 있어 주라고 가르쳐 준 것도 선생님이었어.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8년 전 상담실의 공기, 따뜻한 우유, 등을 토닥여주던 손길, 기억이 되살아난 겁니다. 선생님, 지은이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날카로웠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됐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미안해. 선생님이 못나서, 너무 못나서. 지은이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에요. 울지 마요. 지은이 서연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한테는 그렇게 강해 보였는데, 우리한테는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쳤잖아요. 지은아, 선생님이 사람을 잘못 만났어. 사기 결혼 당하고 모든 걸 다 잃었어. 제가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빚도 있고 갈 곳도 없어. 그래서 내가 데려온 거야. 8년 전 빚 갚으려고.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도 지은을 끌어안고 울었죠.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야. 내가 울 거 없어. 내가 미안해. 서연과 지은이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위로하고 스승이 제자 앞에서 무너지는 이 상황.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서로의 오해가 씻겨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참 후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아빠, 선생님 도와줘.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 내 적금 깨도 돼. 아니야. 돈 문제는 아빠가 해결해. 넌 그냥 선생님 편이 되어드려. 저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거면 돼. 지은이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아빠랑 같이 선생님 도울게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아.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서연을 괴롭히는 그 빚과 사장의 협박. 제가 끊어내야 했습니다. 제 딸이 인정했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니까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그녀를 지켜낼 겁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폐허가 된 마음을 다시 세우는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다녀오겠다고 말해두었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현관까지 배웅 나온 그녀의 손을 잠시 꽉 잡아주었죠. 손이 차가웠습니다. 걱정 마요. 별일 아니니까. 제가 신발을 신으려는데 서연이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군요. 인석 씨, 이거 가져가세요. 그게 뭔데요? 녹음 파일이에요.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비 오던 밤에요. 도망쳐 오기 전에 사장이 사무실로 불렀어요. 돈 안 주면 사진 뿌리겠다고 협박할 때 무서웠지만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 켰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그 순간에도 그녀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증거를 남겨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끝내야 했습니다. 서연을 올가매고 있는 과거의 빚, 그리고 현재의 협박범.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제 손으로 끊어낼 작정이었습니다. 먼저 들른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후배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주더군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형님, 확인했습니다. 후배의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서연 씨 앞으로 된 빚 1억 2천 중에서 8천은 불법 고금리 이자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건 무효예요. 원금 4천만 남는데 이것도 사기 피해 입증하고 개인회생 신청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 확실한 거지? 네. 제가 채권자들한테 내용 증명 다 보냈습니다. 불법 추심 한 번만 더하면 형사 고소한다고 으름장 났으니까 당분간 얼씬도 못할 겁니다. 안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족쇄였던 전 남편의 빚 문제는 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니까요. 고맙다.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차를 몰고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사진으로 협박까지 한 그 사장 놈을 만날 차례였습니다. 대낮에 유흥가는 죽은 듯이 고요하더군요. 셔터가 반쯤 내려간 노래방 문을 걷어차고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서연이 매일 밤 견뎌야 했을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누구야? 아직 영업 안 해. 카운터 구석에서 졸고 있던 사장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비비며 비릿하게 웃더군요. 어제 그 호구 아저씨네. 돈 가져왔어? 500? 사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무시하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탁! 이게 뭐야? 돈은? 읽어봐. 내 가게 문 닫게 할 서류니까. 사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가 밤새 준비한 자료들이었죠. 이 노래방이 주류 판매 허가 없이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법 고용하고 세금까지 탈루한 증거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탈세. 아, 이게 다 뭐야?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사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종이를 흔들며 비아냥거렸죠. 해봤자야. 나 벌금 좀 내면 그만이야. 그 사이에 그 여자 사진은 인터넷에 쫙 깔릴걸. 학교 게시판에 올리면 그 여자 딴 마음이라도 먹지 않겠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벌금? 그래. 너는 벌금 내면 그만일지 모르지. 근데 이건 어떡할래?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돈 내놔. 500만 원. 안 그러면 사진 뿌려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그날 밤 서연이 사무실에 불려갔을 때 사장이 악을 쓰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이거 언제? 그 여자가 무서워서 떨고만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사무실로 불러서 협박할 때 다 녹음하고 있었어.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협박의 공갈 미수, 거기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이거 성폭력 처벌법 걸리는 거 알지? 너 이거 들어가면 실형이야. 간방 가서 콩밥 먹는 동안 내 가게는 경매로 넘어갈 거고. 사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겁니다. 돈 몇 푼 뜯어내려다 인생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요. 원하는 게 뭐야? 사장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진 원본 내놔. 클라우드에 올린 것까지 싹 다. 그리고 고용 계약서 가져와. 사장이 허둥지둥 금고를 열었습니다. 꼬깃꼬깃한 계약서를 꺼내고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여기 사진 있어. 아직 백업 안 했어. 진짜야.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확인하고 영구 삭제했습니다. 휴지통까지 완벽하게 비웠죠. 그리고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라이터 줘. 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내밀었습니다. 칙. 저는 계약서 끝에 불을 붙였습니다. 노란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켰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서연을 괴롭히던 악연이 검은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죠. 재를 바닥에 털어버리고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그 여자 앞에 나타나지 마.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땐 법이고 뭐고 진짜로 밟아버릴 테니까. 알겠어? 알겠어요. 다신 안 그럴게. 사장이 비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등 뒤로 셔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차에 타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더군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쓴 힘이 풀려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유난히 파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그녀를 보내줘야 할 시간이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 달려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인석 씨, 서연이 제 몸을 살폈습니다. 혹시나 다친 곳은 없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불안해하는 눈빛이었죠.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요? 저는 서연의 어깨를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끝났어요. 네. 서연 씨가 준 녹음 파일 덕분에 꼼짝 못하던데요. 사진 다 지웠고 계약서도 태웠어요. 다시는 서연 씨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돈은요? 500만 원 줬어요? 한 푼도 안 줬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법무사가 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 씨 전 남편 빚이요. 그것도 정리됐어요. 불법 이자는 안 갚아도 돼요. 원금 일부만 남는데 그건 천천히 갚아나가면 됩니다. 이제 빚쟁이들 안 찾아올 겁니다.
서연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 사라진 겁니다. 정말이에요? 네. 이제 서연 씨는 자유예요.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인석 씨.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죠?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무거운 부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이 빚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네. 은혜 갚을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저는 서연 씨를 구한 게 아닙니다. 제 딸을 살려준 은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빚졌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가장 힘든 말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서연 씨는 자유예요. 빚도 없고 협박범도 없어요. 갈 곳도 생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서연 씨가 선택해요.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요? 저랑 같이 있을지 아니면 떠날지. 다 서연 씨 마음대로 해요.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가라고요?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 욕심 같아서는 평생 옆에 두고 싶죠. 하지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서연 씨는 갈 곳이 없어서 제가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서연 씨가 억지로 고마움 때문에 제 옆에 있는 거 원치 않아요. 인석 씨, 돌아가고 싶으면 가도 돼요. 교단으로 돌아가고 예전의 삶을 되찾으세요. 저는 뒤에서 응원만 할게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지 말라고, 내 옆에 있어 달라고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은 인내였습니다. 그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녀를 온전히 세워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선택권은 서연 씨한테 있어요. 제가 기다릴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좀 쉬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잘한 걸까? 혹시라도 그녀가 정말로 떠나겠다고 하면 나는 버틸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걸어와야 우리는 진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떠난 걸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을 상상하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끽.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떠날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옷차림 그대로였죠. 그녀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좀 쉬어요. 오늘 너무 긴 하루였잖아요. 서연이 눈물이 맺힌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석 씨, 네. 오늘 밤은요. 서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같이 보내요. 무슨, 서연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확실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갈비뼈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고마워서가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인석 싫어서 그래요. 저는 서연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58 먹은 늙은 남자가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끌려가는 거였지만 기꺼이 끌려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와 서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와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얇은 옷감 위로 그녀의 체온이 뜨겁게 전해졌습니다. 떨려요. 저도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물기가 어린 눈으로. 같이 떨리니까 괜찮네요. 저는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거친 제 손바닥에 닿는 그녀의 볼이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이마에 입술을 댔습니다. 볼에도, 코끝에도.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네. 서연이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불이 우리 둘을 감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제 것인지 그녀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따뜻해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서연을 더 꽉 안았습니다. 으스러질 듯이 8년 동안 비어있던 제 가슴이, 아니, 제 인생이 비로소 꽉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뒤섞였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해요. 서연이 귓가에 대고 말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저도요. 진짜요? 진짜요. 58회 살면서 처음이에요. 뭐가요? 이런 감정이요. 내일 죽어도 좋을 만큼. 서연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등 뒤를 파고들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불 속이 용광로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의 달빛도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찾는 절박한 몸짓과 거친 호흡만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좋아요. 서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그 순간 갈라진 논바닥에 장대비가 쏟아지듯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남김없이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짐승이 서로의 상처를 하자주는 생존의 몸부림이었고 벼랑 끝에서 서로를 붙잡는 구원의 밧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벽이었습니다. 푸스름한 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불 아래로 손을 꼭 잡은 채였습니다. 땀이 식어가면서 서늘했지만 맞잡은 손의 온기만은 여전했습니다. 인석 씨, 네. 아까 8년 동안 혼자였다고 했잖아요. 네. 얼마나 외로웠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난 8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3년은 그냥 버텼어요. 지은이 키워야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학교 보내고 일하고 다시 밥 차리고 재우고 기계처럼 살았죠. 서연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3년 지나니까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숨만 쉬는 시체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봤습니다. 지은이가 대학 가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벽만 보이더라고요. 이대로 늙어서 혼자 죽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인석 씨,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서연 씨 만나고 달라졌어요. 뭐가요?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다시 심장이 뛰는 게 느껴져요. 저는 서연의 손을 들어 제 입술에 댔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 하나하나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요. 나 살려줘서. 서연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저도요. 인석 씨 아니었으면 저 없었어요. 이미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구원이라는 것을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러봐요. 오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0평생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지은이 아빠도 아니고 김 소장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닌 오직 저라는 남자를 부르는 그 이름. 응. 저는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요. 서연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 같이 가요. 진짜요? 네. 제가 밥 해줄게요. 맛없어도 먹어줘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해줄게요. 아프면 병원 데려다 줄게요. 손 시리면 잡아줄게요. 당신 혼자 안 둬요. 절대로. 서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교단에 서요. 서연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빚쟁이에 노래방까지 갔던 여자가. 저는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선생님이었던 서연 씨가 진짜 서연 씨예요. 노래방에서 걸레 잡던 사람은 서연 씨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악몽이었어요.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거 되찾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도울게요.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왜요? 8년 전에 지은이한테 해줬던 거 있잖아요. 숨부터 하나씩.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다른 애들한테도 해줘요. 서연 씨 같은 선생님 필요한 애들 세상에 많아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등이 들썩거릴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울렸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고마워요. 고맙긴요. 제가 고맙죠. 날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서연이 제 품에 안긴 채 속삭였습니다. 이제 안 울어도 돼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슬퍼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행복해서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푸른 새벽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우리 집 베란다에는 화분이 5개나 늘었습니다. 서연이 사온 것들입니다. 죽어가던 제 집에도 제 인생에도 초록색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서연이 구두를 신습니다. 제가 지난달 월급날 사준 베이지색 단화입니다. 굽이 낮고 발이 편한 신발이죠. 1년 전 빗물에 젖어 퉁퉁 부은 맨발로 제 집에 들어섰던 그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다녀올게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늦어요? 네. 시험 기간이라 보강이 있어서요. 저녁 먼저 드세요. 서연은 야간학원 국어 강사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8년 공백 때문에 분필 잡는 손이 떨린다고 걱정하더니 이제는 제법 인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쏙쏙 된다고 했다며 아이처럼 자랑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서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또각또각 복도를 걸어가는 구두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적막함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면 그녀가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고 밀린 빨래를 개며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창밖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인가 싶어 나갔는데 모니터에 지은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빠, 나야. 문을 열어주자 지은이 양손 가득 장을 봐서 들어왔습니다.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 제가 달력을 봤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빠 진짜 쌤 아니었으면 나도 모를 뻔했네.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가 뚝딱뚝딱 음식을 꺼냈습니다. 잠시 후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연이 지은을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왔어? 지은아. 오셨어요? 지은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기를 닦았습니다. 많이 기다렸지? 차 막히더라. 얼른 씻고 올게. 서연이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 저를 보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뭔가 준비한 눈치였습니다.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역국과 불고기, 잡채,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두 여자의 노랫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촛불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얼굴이 일렁거렸습니다. 25년 전 아내를 잃고 핏덩이 지은이를 안고 울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이런 날이 올 줄은. 아빠, 소원 빌어. 지은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대로만, 딱 이대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촛불을 끄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인석 씨, 이거요. 서연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넥타이였습니다. 고마워요. 잘 맬게요. 지은이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난 현금이야. 아빠 사고 싶은 거 사. 그리고 이건. 지은이 서연에게도 작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내 생일도 아닌데? 서연이 놀란 눈으로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이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귀가 살짝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멈췄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뭐? 라고 했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라고. 지은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 태어나자마자 엄마 돌아가셨잖아.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어. 지은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들었습니다. 근데 8년 전에 선생님이 나한테 따뜻한 우유 주면서 등 두드려줬을 때, 그때 처음 느꼈어. 엄마가 있으면 이런 느낌일까? 지은아, 나한테는 선생님이 엄마였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라고 부를래. 서연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돼? 나 같은 게. 내가 너한테 엄마 소리 들어도 돼?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내 엄마 되어줘서 고마워요. 엄마. 지은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서연이 무너졌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지은아. 서연이 일어나 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은도 서연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핏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 8년 전 죽고 싶었던 아이를 살린 선생님은 이제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인생의 두 여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과일을 깎아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별거 아닌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셋이서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엄마, 이 사과 깎는 것 좀 봐. 껍질 다 끊어 먹네. 지은이 놀리자 서연이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원래 예쁜 사람은 사과 못 깎는 거야. 지은이 돌아가고 서연과 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베란다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인석 씨, 네, 저 오늘 진짜 행복해요. 서연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었는데 태어나서 제일 행복해요. 저도요. 누군가의 엄마가 된다는 게 이런 건 줄 몰랐어요. 무겁지만 따뜻하네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거칠었던 손끝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우리 지은이 엄마 되어줘서. 저는 서연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깊숙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쿵, 쿵, 쿵.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세 사람이 서로의 등불이 되어 만난 기적. 늦게 찾아온 봄이었지만 그래서 더 찬란한 봄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두 사람, 아니 세 사람의 따뜻한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마지막 장면을 쓰면서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피가 섞여야만 가족일까요? 지은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엄마를 서연 씨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그 이름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엄과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 아닐까요? 돈으로 빚을 갚아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구원은 서로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혹은 엄마, 아빠, 여보라는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밤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품격 있는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